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오늘 8월 30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기사가 총 6개 있습니다. 먼저 이제 원유 관련된 뉴스입니다. 오늘 참고로 전부 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원유 15%, 구리 14%, 그리고 밀 22% 하락입니다. 최악의 인플레 끝이 보인다라고 기사가 올라왔고요. 아무래도 지금 아직까지 인플레의 확실한 이제 꺾임을 아직 못 봤다. 그래서 우리는 금리를 공격적으로 올리고 인플레 잡는데 주력을 할 거다. 이런 제롬 파월의 잭슨홀 미팅의 스피치 때문에 이틀 동안 주가가 미국 시장이 빠졌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굿뉴스네요. 고물가 주범인 원자재 값의 약세, 경기 침체 공포 퍼지면서 수요가 둔화되고 하반기 소비자 물가는 5%로 꺾일 듯, 상품에서 서비스로 소비 패턴이 바뀌고 물류 대란 완화, 공급망 개선도, 인력난 속에 임금 인상 등 변수, 각국 중앙은행 긴축 속도 유지 전망이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좀 전에 우리 최펄미에서 최일호 상무가 지난 금요일 날 나온 미국 상무부에서 발표한 개인 소비 지출에 관해서 얘기를 해줬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굿즈보다는 이제 서비스 쪽으로 소비 패턴이 바뀌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반기에 일단 소비자 물가가 5%까지 빠진다니까 아주 좋은 뉴스네요. 세계를 강타한 인플레이션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고물가의 주범이던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었다. 코로나19로 촉발됐던 공급망 병목 현상이 해소되면서 물류비 부담도 낮아지고 있고요. 다만 임금비 등 물가 자극 요인이 여전한 만큼 각국 중앙은행이 빠르게 긴축의 고삐를 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합니다. 6월 1일 기준으로 브렌트유가 116.3달러였는데 지금 99달러 빠져 있고요. 구리 가격이 이제 톤당 9,499달러였다가 8,160달러, 그리고 밀 가격이 10.4달러에서 부쉘당입니다. 8.05달러로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블룸버그가 지금 JP 모간 자료를 인용을 해가지고요. 올 하반기 세계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1%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예, 원유, 밀, 구리 등 주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면서 물가 상승세가 상반기 대비 절반가량 꺾일 것이라는 관측이고요. JP모간은 유럽을 비롯해서 인플레이션 완화 속도는 각기 다를 것이라면서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열기는 식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달러 강세 덕에 미국의 인플레이션 완화 속도가 선진국 중에서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긴 미국은 달러가 계속 강세로 가면서 수입하는 물가가 큰 차이가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우리만큼 지금 수입할 때 달러로 결제해야 되는데 원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이제 떨어진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곡물가나 원자재 가격도 오르고 원달러 환율도 오르고,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거에 반해서 미국은 이제 강달러로 수입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영향이 덜하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품에서 서비스로 소비 패턴이 변화하는 것도 원자재 가격 하락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겠네요. 굿즈, 상품, 내구재, 비내구재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려면 아무래도 원자재가 이제 소비가 되는데 서비스업을 이용을 하면서, 예,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화가 일어난다는 거고요. 감염 우려에 식당, 호텔 등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탓에 작년 코로나 때는 컴퓨터와 같은 상품 구매가 늘었는데 지금 이제 지금은 오히려 서비스 이용률이 높아지고 상품 소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다라고 합니다. 물류 대란도 개선되면서 공급 측면의 인플레이션 압력도 낮아지고 있고요. 뉴욕 연방은행에 따르면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는 최근 2021년 초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해상 운송 시간이 짧아지고 운임도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요인을 짚은 뒤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보기엔 아직 높은 수준의 물가지만 인플레이션이 종말을 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유가가 다시 120불 전고점을 돌파하고 거기에 따라서 10년물 국채금리도 지난번에 기록했던 3.47을 뛰어넘으면서 뭐 4%, 4.5를 가고 이럴까봐 이제 걱정인 건데 JP 모건에서 일단은 이제 꺾였고 하반기로 연말로 가면 갈수록 인플레이션율이 거의 절반으로 꺾일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채권 투자자들은 내년 3월까지 페드가 기준금리를 0.375%까지 올릴 것이라는데 지금 배팅을 하고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10년물, 3년물 금리가 최근에 다시 이제 3.1 정도까지 올랐고 3.3, 3.1 지금 존 플레이버 BNY 멜론 자산 관리 투자 책임자는 현재 인플레이션은 중앙은행의 목표치를 훨씬 웃돈다면서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추고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는 것을 지켜보는 실수를 하고 싶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1970년대 얘기를 계속 하죠. 처음에 물가가 좀 잡힌다고 해서 금리를 낮췄더니 다시 한번 79년 2차 오일 쇼크가 오면서 그렇게 이제 다시 한번 물가가 치솟았던 그때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매파적으로 지금 금리를 올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돈 풀기에도 올 성장률 전망을 3.5%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서 중국입니다. 한 달 만에 0.4%포인트 또 하향 조정을 했고요. 1조 위안 부양책 효과 없을 듯 고령화로 저성장 국면 우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글로벌 이코노미스트들이 보는 중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한 달 새에 0.4%포인트 떨어졌는데요. 경기 하강의 핵심 원인인 부동산 시장 침체와 코로나19 통제가 지속되는 가운데 빠른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저성장 국면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이 최근 설문조사 결과 중국의 올해 국내 총생산 GDP 증가율 전망치가 평균 3.5%로 집계됐다고 28일 보도했습니다. 블룸버그는 매월 글로벌 투자은행의 중국 담당 이코노미스트 20여 명을 대상으로 주요 경제지표 설문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중국 성장률 전망치가 6월 4.1%에서 지난달 3.9%로 내려가서 처음으로 4%를 밑돌았고요. 이달에는 더 큰 폭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데 중국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5.5%입니다. 2023년 예상은 5.2%로 변화가 없는데 2024년은 4.8%포인트로 0.2%포인트 또 내려갔다고 합니다. 중국이 2000년부터 연간 성장률 목표치를 내놨었는데요. 7.5% 안팎을 제시하고 7.4% 성장을 했던 2014년 외에는 매해 목표를 달성을 했었다고 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에는 목표를 내놓지 않았고 2.3% 성장을 이뤄냈었고요. 정부 목표와 시장 예상치가 올해처럼 벌어진 적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브랜든 맥케너 웰스파고 이코노미스트는 부동산 침체와 코로나 통제가 지속되면 올해 중국의 성장률이 3% 아래로도 떨어질 수 있다고 관측을 했고요. 기록적인 폭염과 전력난으로 일부 공장이 가동을 중단한 것도 경기 둔화 요인으로 꼽힌다고 합니다.
레이먼드 융 ANZ 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현존하는 문제들 이외에 중국 경제는 빠른 고령화에 동반하는 생산성 저하라는 구조적 리스크도 안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로 유지하면서도 내년은 4.2, 내후년은 4%로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또 뉴스를 보겠습니다. 대마초 팝니다. 골목마다 북적북적. 뉴욕에 무슨 일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현장 리포트인데요. 음지에 있던 상인들 이젠 당당한 고용주. 뉴욕시가 대마 산업 키우는 까닭은 올해 초 취임한 애담스 시장 공공연한 흡연 유통 지하경제 합법화 넘어서 시장 육성 8거더 취약계층의 면허 발급 역현상 대마 이니셔티브 주도 케빈 김 전과자를 제도권 내 창업자로 이렇게 정소람 뉴욕 특파원이 쓴 기사고요. 사진에 지금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 왼쪽에 계신 분이네요. 과 케빈 킴 뉴욕시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 커미셔너 오른쪽에 계신 분이네요. 이 맨하탄 시내를 둘러보고 있다. 두 사람은 대마 산업을 규제 영역으로 끌어들인 뒤 취약계층의 창업 및 사업 성장을 지원하는 대마초 뉴욕 이니셔티브를 주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 뉴욕 맨하탄의 워싱턴 스퀘어 공원 주말마다 피크닉을 즐기려는 뉴요커들과 수공예품, 장신구 등을 파는 노점상들로 북새통을 이루는데 지난 주말 찾은 이곳에는 한국에서 보기 힘든 풍경이 펼쳐졌는데 대마초 노점상들이다. 가루를 낸 대마 잎을 캔에 담아 판매하는 사람부터 집에서 기를 수 있는 대마초 묘목을 화분으로 만들어 파는 상인까지 다양했다. 주변에서 NYPD 제복을 입은 뉴욕 경찰들이 이들에게 농담을 건네기도 합니다. 이런 풍경이 자연스러워진 건 뉴욕에서 오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난해 뉴욕주 의회가 대마초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까지는 대마 흡연과 유통은 엄연한 불법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행위가 공공연히 이뤄지기도 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2019년 미국 성인의 18%가 그 해 한 번 이상 대마초 흡연을 경험했다고 답했답니다. 야, 5명 중에 1명이네요. 인종과 출신 지역이 다양한 뉴욕은 대마초 흡연과 유통이 더욱 흔하게 하지만 음지에서 이루어졌었는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어서 골목마다 캐나비스, 대마초 간판을 당당하게 내걸고 영업하는 로컬숍이 넘쳐난다고 합니다. 변화를 이끈 건 올해 초 취임한 이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인데 시장을 아예 대마초 뉴욕 캐나비스 NYC 이니셔티브를 출범시키고 산업 육성에 나섰다고 합니다. 합법적으로 대마초 사업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면허를 부여하고 경영 자문 서비스를 제공까지 한다고 합니다. 대마초 산업이 코로나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릴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미국에서 너무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마초를 갖고 뭐 피든지 뭐 그러다가 한국 들어올 때 잘못 들고 막 큰일 나잖아요. 한국은 아직까지 대마초를 마약으로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뉴욕에 계시는 분, 저희 아들도 뭐 뉴욕 가 있긴 하지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마 산업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는 게 뉴욕 포스트가 2027년까지 뉴욕의 대마 시장 규모가 42억 달러에 이른다고 합니다. 5조가 넘는다는 말이죠. 뉴욕에서만 7만 6천 개의 관련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세수도 늘어나서 뉴욕시는 대마 판매 시 4%의 지방세를 포함해서 13%의 세금을 징수한다고 합니다.
요 얘기를 보니까 좀 씁쓸하네요. 네, 담배 태우시는 분들한테도 세금을 많이 떼가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네, 이제는 대마초까지 팔아가지고 세금을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한국 타이어 미국 공장 증설에 2.1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테네시주 공장 2026년 완료고요. 연 550만 개를 1200만 개 생산으로 캐파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가 미국 테네시주 생산 공장을 증설하기 위해서 2조 1천억 원을 투자를 하는데요. 북미에서 타이어 수요가 증가해서 생산 능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 시행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전기차용 타이어 수요에도 대비한다는 전략이다. 한국 타이어는 테네시 공장 증설에 15억 7,500만 달러, 약 2조 1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지난 29일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네요. 테네시 공장은 현재 승용차 및 경트럭용 타이어 550만 개를 연간 이렇게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증설로 연간 타이어 1200만 개를 생산할 계획이고, 증설된 설비는 2024년 4분기부터 가동된다고 하네요. 상용차용 타이어 생산 라인도 미국 내에서 이제 처음 갖추게 된 거라고 합니다. 한국 타이어 매출의 28%를 차지하는 북미 시장은 유럽이 31% 차지하네요. 유럽에 이어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현지 자동차 업체 등의 납품 요청이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해서 증설을 결정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고요. 미국 상무부가 지난해 한국 생산 타이어에 21.7%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의도도 있다고 합니다. 급격히 늘어난 운반비로 인해서 올해 실적에 타격을 입은 점도 감안한 선택이다라고 합니다. 그러겠네요. 네. 일단 뭐 관세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생산해서 이제 실어나르는 그 운송비 자체가 뭐 큰 폭으로 이제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고, 또 여기 이제 전기차용 타이어는 기존 타이어 생산 라인에서 함께 제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타이어 원자재인 고무 등의 배합 비율만 달리하면 된다고 하고요. 현재 자동차 업체의 요청에 따라 전기차용 타이어 생산량을 늘릴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한번 뉴스 봅시다에서 한번 다뤘었죠. 이 전기차 그 배터리 때문에 전기차가 기존의 내연기관차보다 오히려 더 무겁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차용 타이어가 따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 뉴스는요. 동남아의 DDR5 디램 경쟁자 등장에 삼성 하이닉스가 웃는 이유라고 돼 있고요. 요 얘기가 나왔죠. 미국 마이크론도 본격적으로 판매, 삼성 하이닉스 시장 확대 반겨, DDR4 디램 가격 방어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이어서 미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서버 PC용 디램의 최신 세대인 DDR5 디램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전 세대인 DDR4 디램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DDR5 디램 시장이 확대되면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수익성 방어가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9일 날 마이크론이 서버용 DDR5 디램의 본격적인 판매에 들어간다고 이제 밝혔고요. 인텔과 AMD가 마이크론의 DDR5 디램을 출시하기에 앞서서 업계 검증 차원에서 판매를 시작했다는 게 마이크론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DDR5 디램은 기존 DDR4 디램에 비해서 시스템 성능을 85% 개선했다고 하고요. DDR은 더블 데이터 레이트의 약자로 디램 규격을 뜻한다고 합니다. 뒤에 붙는 숫자가 높을수록 반도체 성능이 개선됐다는 의미고요. 현재 서버 PC용 디램 시장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품은 2013년에 출시된 DDR4로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D램 시장 1, 2 업체가 DDR5 양산에 들어가면서 시장을 열었는데요.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극자외선 EUV 공정을 적용한 최첨단 DDR5 양산을 지난해 10월 달에 시작을 했네요. 하이닉스는 지난해 12월 제품 생산에 들어갔고 이번에 이제 마이크론이 시장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전자와 하이닉스는 내심 반기고 있는데요. 참여 기업이 늘어날수록 시장 확대에 속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모바일 D램까지 포함한 전체 D램 시장에서 DDR5 D램의 점유율은 올해 2% 수준에서 2026년 42%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DDR5 잠깐만요. 제가 요거 프린트를 좀 해야 되는데 네, DDR5 D램 시장 확대는 D램 가격 방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현재 DDR4 D램은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 제품 DDR4 8GB의 지난 7월 평균 고정거래 가격이 전달 대비 14% 하락한 2.88달러에 거래되고 있는데 반도체 기업의 생산 역량이 DDR5로 집중되면 DDR4의 공급 과잉 우려가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동남아에 미국까지 잡았다. 해외에서 잘 나가는 한국의 4대 은행 비결이라고 되어 있고요. 동남아 잡은 시중은행, 해외법인도 최대 실적, 해외에서도 상반기 실적 질주, 신한은행이 순이익 60% 늘어서 1928억, 베트남 외국계 은행 중 지점 최다라고 합니다. 우리은행, 미국, 러시아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고요. 국민은행은 진출이 늦었지만 순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은행이 중국 코로나 봉쇄로 주춤을 하고 있는데 해외 사업에선 순이익 3,200억을 올렸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등 4대 은행이 해외 사업에서도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데 해외 전년 같은 기간보다 해외 법인 순이익이 60% 가까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코로나 엔데믹 전환 효과 속에 베트남과 캄보디아 등 텃밭인 동남아시아 지역은 물론 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순이익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지금 이 표에 보시면 신한이 1200억에서 1928억으로 59% 증가, 우리은행이 800억에서 1276억 증가, 그리고 이게 2021년 상반기 대비 지금 2022년 하반기 단기 상반기만 비교한 겁니다. 국민은행은 335억에서 427억, 하나은행은 반대로 763억에서 450억으로 준 걸로 나오네요. 네. 이렇게 우리 은행이 국내 인구는 이제 정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줄고 있는 상황에서 과점화를 이루고는 있지만 포화된 시장이잖아요. 성장이 없다 보니까 예대 마진이 바뀔 때 물론 이제 대출은 꾸준히 성장을 합니다. 물가를 반영하면서 대출이 꾸준히 성장을 하긴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정부 규제도 좀 받고 있고 규제 산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이제 답답한 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돈은 잘 버는데 성장성이 아무래도 제약이 있다라는 인식 때문에 번 돈을 다 거의 다 이제 배당을 많이 합니다. 외국계 은행들은. 우리 이렇게 은행에서 국내 시장에 한계에 부딪혀 있다 보니까 주가가 그냥 옆으로 기면서 고배당주로 이제 인식이 돼 있는데 이렇게 글로벌라이제이션 모멘텀이 있다면 주가가 또 레벨업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생겼다.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순이익 규모가 너무 미미합니다. 전체 벌어들이는 규모에서 미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해에서 벌이되는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웜의 신방 8월 30일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